이렇다 62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돈나입니다. 비도 많이 오고 많이 덥기도 하네요. 네. 더운 여름에 건강들 어떻게 챙기고 계신지. 이 열대지방 같죠 좀? 예, 동남아시아 그래요, 같은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에어컨이 있는 분들은 전기료 걱정이 있으시겠고 또 에어컨이 없는 분들은 더위에 고생을 저 하고 없어요. 계시겠고. 저 올해 샀습니다. 진짜? 네, 네. 정말 심각하게 고민 중이에요. 네. 에어컨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그 주로 집에서 제가 일을 하는데요. 음. 업무 효율이 예, 확실하게 높아졌어요. 달라졌어요?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아, 찬이쌤은 어느 쪽이에요? 전기료 걱정하는 쪽 아니면은 고생을 하고 있는 쪽? 그거요? 네네. 저는 여름은 연구소에서 보내자 쪽입니다. 예. 연구소가 집에서는 집에서는 있긴 있는데 네. 틀기가 안 겁이나 된다. 틀기가 겁이나. 그래서 전기료 여러 걱정.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틀고 전기료 예. 걱정파네 여기가. 전기를 안 한다 이게 걱정을 안 하면서 그러면은 연구소에서 공부를 일부러 하고. 야근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일부러 야근하진 않아요.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어저께 네. 네. 밤에 새벽 2시에 퇴근하신 것 같던데. 에어컨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네, 그럴 수도 있어요. 11시쯤에 에어컨 껐습니다. 예. 아니 워낙 직장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카페나 은행파들이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주로 카페에 나가죠. 커피 한 잔 네. 시켜놓고 하루 네. 종일 시원하게 지내는데. 그 피서도 말이죠. 네. 우리 보통 7월 말에서 8월 초에 많이 가잖아요. 네, 네. 예, 저 회사 다니는 분들이 많이 가는데 네. 사실 그때는 피서 간다고 해도 왔다 갔다 하다 더위 먹어요. 예. 맞아요. 저도 네. 여름에는 음. 휴가를 쓰지 않는다. 그렇죠. 되도록이면. 그때는 그냥 그냥 제일 시원한 사무소에 이 사무실에 있는 게 제일 상책이다. 그 맞는 말씀인데 예. 이제 애가 있으면 그렇죠. 어렵죠. 예. 그러니까 아이가 방학- 어렸을 때. 그죠. 어린 아이가 맞아요. 있으면 방학 때 방학 가야 때 되겠죠. 어디지 여름 피서를 가야 되는데 뭐 네. 애 다 키웠으면은 네. 그냥 6학년 조용히. 때까지만 참으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쫓아다니기 네. 때문에. 제가 인사를 못 드렸네요. 안녕하세요. 8월에 태어난 남자 찬이 쌤입니다. 무슨 뭘요? 뭐야 갑자기. 뭐라 그러는 거야? 더운 8월에 태어났습니다. 예. 예. 정말. 인사도 좀 다르게 해봐야지. 네, 네. 저는 그러면 8월에 태어난 여자 마돈나네요. 네. 아, 저는 추운 겨울에 태어난 여자 알파조예요. 자, 아, 별자리를 진짜. 생각해 보세요. 저 아니, 사자자리. 아 사자자리, 전 처녀자리. 아, 다르구나. 같은 네네, 8월인데. 예. 8월 말이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 찬이쌤 낳을 고생하셨겠다. 때, 정말 한여름에. 저 낳을 때 얼마나 네. 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온몸에 땀띠가 났대요. 왜 몸을 차갑게 하면 안 되니까 야, 이불을 뒤집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 근데도 8월이니까 막 땀을 막. 아 근데 겨울에 태어난 사람하고 여름에 네. 태어난 사람하고 성향상의 차이가 그런 얘기 있나요? 있나? 무슨 저는 기질적인 건 잘 모르고 기질적인 거 있나? 기질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이 계절을 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는 그 추위가 훨 나은 것 같거든요. 저는 음. 더위가 훨 낫거든요. 그게 여기서 차이가 있구나. 저는 그러니까. 둘 다 싫어요. 저는 아, 그건 선생님이 어. 좀 저는 캘리포니아 드리밍이에요. 아, 선생님이 연세가 드셔서 그런 거고요. 아유, 따뜻한 날씨가 좋아요. 노화 예. 때문이고. 예. 아. 아, 완전 당했네. 노화가 뭐야, 노화가. 자, 오늘은 네. 이렇다 62회인데요. 네. 주제는 빅데이터는 누구의 소유인가입니다. 아, 네네. 우리가 저번에도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는 잠깐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음. 정말 많이 듣는 얘기죠. 맞아요, 빅데이터도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과 연결해 가지고도 네. 예, 많이 듣고 있는데 웹상에 돌아다니는 많은 정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빅데이터니까. 예. 네. 하지만 이 빅데이터를 음. 또 이게 뭐냐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봐라 하고 음. 하면 저는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하, 예. 그 정의를 빅데이터 뭐라고 정의해야 될까요? 영어로 일단 빅데이터니까 네. 예. 말 그대로 엄청나게 큰 정보의 집합을 말하겠죠. 네. 근데 이제 얼마나 크냐, 음. 크다는 거의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이 뭔가 하면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즉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네. 그 수집 관리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벗어나는 크기의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이제 선생님 정의해 주셨는데 더 어렵다. 씨. 아니 그게 아니라 별로 새롭지가 않은데 아 이거 말고 더 좀 더 나 오늘 왜 정확하게 이렇게 까이는 거지 처음부터? 아, 데이터가 아니 네. 그러니까는 예. 저기 차인쌤 말처럼 네. 기존의 그 컴퓨터가 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더 큰 데이터, 더 큰 음. 용량의 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도대체 그럼 그 기준이 어디까지냐 네.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음. 더 중요한 거는 그 양의 절대량의 어떤 기준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양이 많다라는 뜻을 넘어서 네. 이 정보 대량의 정보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자체로 정보가 양이 많다라는 것 그렇죠. 자체로는 양이 많고 네. 그냥 퍼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그러니까 이 없겠죠. 정보가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음. 네네. 근데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처리해서 의미 있는 정보, 소위 아. 돈이 될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을 그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량의 음. 정보를 조직하고 연결하고 또 음. 분석해서 어떤 의미를 거기서 찾아내고 거기서 또 네네네. 새로운 가치를 추출해내는 것 이런 음. 것을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기술적인 처리와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고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까지 이제 다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겠죠. 아, 역시 알파조님의 정의를 들으니까 네, 깨갱입니다. 뭔가 깨갱. 왠지 네. 이 고급한 네, 이런 정의를 깨갱. 들은 듯한 네, 네. 느낌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잘 다뤄서 가치 있는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이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보 분석 능력이 음.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 돈이 될 정도로 점점점이 아, 있어. 중요한 얘기예요. 네, 시장 경제니까요. 네. 2001년 역사를 한번 보면 말이죠. 네. 이 메타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데이터가 자꾸 막 커지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도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고 그거를 이제 3V, V가 3개인 거죠. 3V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했답니다. 네, 그럼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볼륨, 볼륨. 데이터가 크기가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죠. 크기라는 뜻이죠. 네, 볼륨. 네, 네. 두 번째는 velocity, 속도. 데이터의 입출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다음에 variety, variety는 다양성이라는 뜻이죠. 데이터가 매우 다양해졌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빅데이터를 설명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를 처음 정의한 게 높은 수준의 크기, 속도, 다양성을 갖춘 정보 집합으로서 가치 있는 정보로 전환을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 분석 방법이 필요한 것. 이게 최초로 빅데이터에 대해서 정의한 거다. 이렇게 이제 그렇구나. 나와 있습니다. 예. 네, 네, 네. 금방 천혜 선생님이 그 다양성, 버라이어티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네. 빅데이터에서의 데이터는 그냥 크다, 뭐 양이 많다라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기존의 그 빅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뭐 DB라고 부르는 데이터베이스들 그렇죠. 있잖아요. 네. 거기도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들이 그 모여 있는데 그 차원이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정보의 유형들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게 그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들은 도식적인 분류와 연산이 가능한 정형 데이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렇죠. 거기서 보통 텍스트가 들어가 있죠. 거기에. 그렇죠. 예. 근데 숫자라든가. 빅데이터의 절대 다수는 그 비정형 데이터로 이루어집니다. 비정형 그래서 데이터. 이게 형태가 정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텍스트, 우리가 워드 문서들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PDF 파일들, 이미지, 뭐 사진 같은 거, 그다음에 그렇죠. 동영상 같은 거, 그다음에 SNS에서 생성된 온갖 가지 컨텐츠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네.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비정형 데이터가 빅데이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중요한 보시면 얘기네요. 예.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빅데이터를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데이터베이스로는 정형화된 데이터들을 이미 다 갖추고 있고 다 모아놓고 이것들을 관리하고 뭐 이걸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기업들이 이용을 하고 하지만 네. 지금 우리가 빅데이터를 얘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정형화된 데이터 플러스 네. 그 한 80% 이상이 전부 비정형 데이터다. 그래서 이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하고 네. 그것을 분석하는 특별한 기술을 갖는 것을 이제 빅데이터의 특징이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상징하는 걸 클라우드 컴퓨팅 얘기하고 뭐 사물 인터넷 얘기하고 인공지능 얘기하는 들 하잖아요. 이게 모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렇죠. 빅데이터는 21세기의 천연자원이다. 그러니까 디지털 천연자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천연자원. 아. 우리의 예. 원자재. 네. 그러니까 원자재. 예전에 이제 예. 20세기에는 뭐 석유, 무슨 각종 광물 뭐 이런 네네네. 것들이 경제 성장이나 돈벌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 원자재였다면 네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는 이런 빅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들이 디지털 시대의 이제 천연자원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거죠. 되게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유형의 뭔가를 캐내고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자원,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아니고 이건 거의 무형의 자원 같은데 21세기 그렇죠. 천연 자원이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인 제가 탐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탐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탐구 생활. 네. 네네. 자 그러면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례를 주변에 정말 많이 볼 수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성공 사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편익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음. 우리나라에서 지금 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인정을 받고 있고 소개가 되고 있고 해외 나가서도 굉장히 칭찬을 받는 게 있는 게 서울시가 올빼미 심야버스 도입한 네네, 거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네. 이때 도입할 때 빅데이터를 활용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게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의 효율화 이거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데 운행 노선을 어디를 정할 것인가, 아하. 그다음에 운행 시간을 몇 시부터 할 것인가 네.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때 빅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잠재적으로 이 올빼미 버스가 도입이 됐을 때 어디에 수요가 가장 많을 것인가를 갖다가 조사를 한 거죠. 잘했네. 그래서 서울시 전체 구역을 1km 단위로 구역을 나눠 가지고 네. 심야 시간대에 발생한 약 30억 건의 통화량을 이게 이제 빅데이터로 모은 거죠. 빅데이터인데 30억 건의 아. 심야 사람이 시간대에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 통화량이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음. 지역을 이제 선정을 할 수 있잖아요. 오. 이제 그래서 그 거기에 사람들이 제일 심야 가장 활동량이 많은 지역이구나. 주로 네. 술을 먹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일도 이제 네. 어떤 요일에 네.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 통화량이 많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가노선을 정한 다음에 네. 시범 운행을 거쳐가지고 노선하고 요일별 운행 시간을 갖다가 이제 탄력적으로 확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와 시간을 파악하는데 이제 빅데이터가 사용이 되었고 이걸 통해서 최적의 노선과 이제 최적의 운행 시간을 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뭐 해외에 나가서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면서 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다 일반적인 건 아니었나 보네요. 이게 성공 사례로 해외에 가서 빅데이터를 얘기할 사용해가지고 정도면 뭐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서 주목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버스 노선을 정할 때도 빅데이터를 네네네.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울시 심야버스 빅데이터를 보고 있는데요. 유동인구 밀집도 분석 그리고 유동인구 기반 노선 최적화 그리고 유동인구 기반 배차 간격 조정 이렇게 그림이 다 보고 나와 있는데 있네요. 이 야. 그림들이 다 나와 있고 이제 야, 사람이 많은 데가 막 빨갛게 돼 있고 네네네. 좀 아닌 데는 노랗게 돼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배차 간격도 이렇게 조정되는 그렇죠. 그림들이 네. 그렇죠. 보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그 노선을 가지고 정하고 있다는 배차 거예요. 시간도 정하고 네.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무심코 타는 N자 붙은 심야버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가 활용되는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빅데이터가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례들이 또 또 있을까요? 다른 사례로 교통 데이터를 이용한 게 카카오 택시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2015년에 카카오 택시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2년도 안 된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 누적 가입자가 1,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카카오가 카카오 택시도 있지만 지금 카카오 은행까지도 만들었는데 어쨌든 뭐 다방면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고는 있는데 저 이거 관련해서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행사를 마치고 나서 그 카카오 택시를 불렀어요. 네. 불렀는데 누가 오셨냐면 카카오 대리가 오신 거예요. 아 왜 그랬지? 카카오 잘못 불렀구나. 제가 앱을 잘 네. 잘못 깔아가지고 대리 네네네 맞아요. 대리 기사분이 오신 거예요. 어떡하면 좋아. 카카오가 이게 앱이 다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되게 헷갈려. 카카오 버스, 카카오 지하철 다 노란색이야. 그때 카카오 앱이. 그때 새벽이었거든요. 네. 술 어떡하면 마시고. 좋아. 나 완전 공감. 네, 그래서? 나도 한번 그랬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나도 한번 그랬어 사무소에서. 근데 네. 그 재치 있는 제 친구가 네. 그분한테 10,000원을 드리더라고요. 아, 네, 그치. 그분은 그 시간이 그럼. 다 이제 그렇죠. 돈이잖아요. 날아간 다 거죠. 날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네, 계속 가시죠. 네, 나는 카카오 거꾸로 한 적 있어요. 거꾸로. 네. 네. 택시가 오더라고. 그래서 네. 그 카카오 택시가 네. 그 1,400명이 누적 가입자가 있으면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자기네들 수집해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운행 그렇죠. 데이터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카카오 택시를 이용한 운행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분석을 해서 한 이내 3km 정도의 짧은 거리를 택시를 이용한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찾은 거예요. 운행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네네. 뭐 언제 타서 언제 내렸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주행 거리도 다 그렇죠. 나오니까 그래서 네. 그 데이터에 다 들어있는데 음. 그래서 한 2km, 3km 정도면 굉장히 짧은 거리인데 이걸 그렇죠. 이용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있더라 어떤 특정 구역에 아, 그거를 특정 지역은? 특정 지역에 왜 그럴까 확인을 궁금하긴 그 그러면 했어요. 교통체계가 잘못돼 있는 거네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지적을 한 거죠. 아. 왜 사람들이 거기에 뭐냐면 지하철도 있고 버스 노선도 쫙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네. 카카오 택시를 불러 타더라는 거예요. 그 음. 대표적인 지역이 상암 아하. 그 상암동이요? 상암동에 그 전철역 있잖아요. 상암 네, 전철역 네. 있는 근처 중도 대표적으로 이 음. 짧은 거리에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곳인데 음.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제 그럴까? 왜 네네. 사람들이 주변에 버스도 음. 있는데 왜 택시를 이용할까? 네네. 이제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버스 정류장까지 가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다든지 네. 버스 정류장이 코앞에 있는데 버스 운행 경로가 막 빙글빙글 돌아서 간다든지 아하,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여기 코앞인데 막 노선이 빙글빙글 돌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택시 타고 말래 이제 그렇게 해서 택시를 타더라. 라는 걸 그럴 수 분석을 한 예,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렇죠. 카카오 택시가 이제 이 카카오 택시 운행 정보를 가지고 이 분석한 결과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들을 갖다가 그냥 핀셋처럼 이렇게 막 집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원인을 찾고 그래서 그 대중교통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버스 노선을 조정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버스 정류장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의 개선 그런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다 더 그 시민 친화적으로 바꾸는데 네.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목적으로 지금 이런 빅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빅데이터가 그 21세기 천연 자원으로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활용된 사례네요. 네, 그렇죠. 사회적 편익이라는 게 경제적 네. 편익 같은 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이런 사례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알파조님이 이제 교통 데이터 얘기하셨는데 저는 네. 이제 우리 인터넷 쇼핑 많이 하잖아요. 네. 온라인 쇼핑. 그때 이제 선생님 그냥 쇼핑도 아니고 또 쇼핑 이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갑자기 좀 웃음이 나. 그 맞춤형 광고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네. 아마 이걸 제일 먼저 가장 본격적으로 한 데가 아마 아마존닷컴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아마존닷컴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책만 팔았잖아요. 지금은 다 팔지만 네. 어쨌건 이제 고객들의 구매 내역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딱 기록을 한 다음에 이 기록을 잘 분석해서 소비자의 소비 취향과 관심사를 쫙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아마존이 고객별로 이 사람을 다 파악이 돼 있으니까 네. 딱 들어가기만 해도 네가 사야 될 책은 요거야. 그렇죠. 네가 사야 될 상품은 요거야. 자동적으로 탁탁 뜨죠. recommended choice를 쫙 보여주는 거죠. recommendation을. 나의 취향이나 이런 네, 것들을 그렇죠. 다 분석해서 미리 이제 알려주는 내가 거기서 거죠. 뭐 그렇죠. 클릭한 것들 다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남이 한 것도 다 있으니까 네가 이걸 샀으면 남들은 이거 산 놈이 이걸 또 같이 샀어. 이런 식으로 recommendation을 계속 이렇게 추적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고객 한 사람의 취미와 경향을 찾아서 네. 그와 일치되거나 그와 부합범대로 생각되는 상품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홈페이지 상에서 고객 한 사람별로 다른 정보를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죠. 그렇구나. 이런 이제는 많은 사이트들이 이런 방법을 쓰고 아니 있는데 왜 우리나라 저기 포털 사이트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네. 내가 그러니까 뉴스도 내 맞춤형 뉴스를 갖다 그렇죠. 한꺼번에 모아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야 그랬더니 내가 주로 클릭하는 그 뉴스들의 성격을 파악을 해가지고 나라면 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네네. 그 이 주제를 가진 기사들을 다 뽑아갖고 맞춤형으로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근데 거예요. 그 묘하게 맞지 않아요? 제가 묘하게 맞는 게 당연히 맞죠. 데이터인데. 내가 클릭하는 내가 네, 관심 네. 가지고 있는 딱 네. 그 사안들이 있고 영역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딱 이렇게 모아가지고 주니까. 제가 휴대폰에 영화 어플을 하나 깔아놨는데요. 거기서도 그러는 거죠. 그렇지 다 그렇죠. 지금 다 당연히요. 하는 거지. 예, 당신이 볼만한 영화, 예상 별점이 높은 영화, 뭐 이런 게 뜨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 보면 이제 네. 업자가 와요. 이제 네. 네이버가 있다. 그럼 메인에 있는 배너는 그건 이제 공통 배너지만 네. 오른쪽 왼쪽에 막 뜨는 그런 배너들은 다 원래 빈 슬롯이에요. 어. 슬롯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거기, 돈을 지불해서 이제 광고 에이전트한테 돈을 내서 이제 광고 계약을 맺으면 걔네들이 내가 이제 해달라고 하는 광고를 그 슬롯에서 넣어주는데 그게 항상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네네. 예를 들면 내가 광고하고 싶은 상품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한테만 그걸 보이게. 아 네. 완전히 맞춤형 선택형으로 이제 광고가 가능하다. 그 빈 슬롯은 수십 개 수백 개의 그래서 계속 광고업자들이 바뀌게. 사용되고 있는 거야.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약간 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네, 이제 다 그 다르게 광고가 보이는 다 거죠. 다르게 네. 나온다. 너무 내가 예를 들면 신기하다, 무슨 그거. 주방기구에 관심이 있죠. 그럼 주방기구밖에 안 보여요. 그 맨날 거기에. 그러면은 네. 똑같은 포털 사이트를 열고 있어도 다른 걸 보고 아둔나님과 네. 나는 네. 서로 다른 걸 네. 보고 있는 다른 거 보고 거구나. 있는 거죠. 너무 신기하다.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좀 기분이 나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뭐 이것도 사라, 저것도 사보지 않으련 막 이렇게 좀 그 권유하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렇죠. 저하고 친구죠. 네, 패친.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한 활동 또 내가 보인 관심사를 이제 기가 막히게 알아내가지고 맞춤형 광고를 띄우더라고요. 다 띄우죠. 그러니까 예. 그룹도 뭐 올라오고. 한 시간 만에 올라와요. 네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저는 글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 스폰서드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조그맣게 써 있죠. 네네네. 스폰서드라고. 예. 그래서 광고죠. 네, 광고죠. 그러면 이것도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렇죠. 당연하죠. 빅데이터죠. 네. 예. 실제로 특정 광고에 딱 맞는 타겟. 네네. 이제 마돈나님이 타겟인 거죠. 네네. 딱 맞는 타겟을 찾기 위해서 네. 마돈남이 쓰신 글도 보고 네. 마돈남이 어떤 글에 좋아요했는가도 보고
그다음에 다 어떤 사진 가지고 동영상을 올렸느냐, 일거수일투족. 어떤 사진 동영상을 봤느냐, 네. 검색 페이스북을 켜놓은 상태에서 검색 엔진에서 뭘 검색했느냐 네, 이런 걸 네. 다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아, 마돈나의 모든 온라인 활동을 수집해서 네네. 딱딱 광고를 띄워주는 거죠. 그 나의 클릭이 음. 그 광고주의 돈이 되는 거네요. 아, 그럼요. 예. 참. 요새는 이제 의료 분야의 빅데이터도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자격, 보험료, 진료 투약 내용, 건강검진 결과, 생활습관 정보 등 2조 1천억 건에 달하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대요. 오, 어마어마하다. 이거를 데이터 용량으로 하면 92 테라바이트랍니다. 뭐 어마어마하고 상상할 수 없죠. 뭐. 네. 테라바이트는 뭐야? 우리 기가바이트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건강보험 심사평가 우리가 심평원이라고 하죠 보통. 네네. 여기 진료 내용, 투약 내용, 의약품 유통 등 2조 2천억 원에 관한 네. 89 테라바이트의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 이제 통계에 엄청나다. 따르면 OECD가 한국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순위가 세계 2위랍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의료 관련 빅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거죠. 이걸 잘 활용을 하면 네. 엄청난 직간접적인 비용 절감도 있을 수 있고 네. 보다 효과적인 진료 방법의 파악, 환자 데이터 공유로 인한 치료 효과 제고 네. 또는 전염병 같은 게 생기면 긴박한 순간에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잘 결정하면서 아까 이제 알파조님이 얘기했듯이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OECD에서 2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2위가 그만큼 있을 수 있는 정보를 배경 같은 게 있나요? 정보를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건강 관련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이 네. 건강보험 자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4대 보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4대 보험 자료들 다 갖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통합수납을 가족, 하기 소득 이런 거 다 때문에.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건강보험 자격 기준부터 시작해서 4대 보험 자격 기준 하면은 소득 기준 다 다 나올 거 나오죠. 아니에요. 네. 가족 사항하고 그러니까 왠지 무섭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네. 우리나라 여기서 음. 제가 봤을 때 건강보험 네네네. 빅데이터 순위가 2위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건강보험 관련 데이터만 갖고 있는 게 그러네요. 아니라 네. 고용보험부터 시작해서 요양보험 해가지고 4대 보험 전체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가족 구성 상황, 가족 네네. 상태, 그다음에 소득 상태 이런 거 다 갖고 있다라고 음. 봐야죠. 그래서 아마 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 용량이 이 정도로 세계 2위 순위로 그렇게 높게 가져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찬 선생님 말씀대로 그 빅데이터가 좀 좋은 방향으로 사용되면 좋겠지만 또 역으로 또 이런 개인 정보들이 또 나쁘게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돼요. 자, 여하튼 우리가 지금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들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얼핏 들어보면 빅데이터를 기초로 한 정말 멋진 신세계가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필요로 하는 맞춤 서비스가 이게 착착 제공되는 꿈의 유토피아가 오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도 들기는 해요. 근데 이 빅데이터에 근거한 예측은 거의 들어맞는 것인지 제가 아까 묘하게 맞는다 그랬는데 정확하다고 막 저기 빅데이터니까 정확한 거야라고 찬 선생님 말씀하셨었잖아요. 근데 이게 큰 오류를 빚은 사례 같은 건 없나요? 이게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예측을 하는 게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에요. 실패한 사례도 있는데 그때 네.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구글이 2008년에 구글 독감 동향이라는 사이트를 그것도 만들어요. 있어요? 그것도 빅데이터인데 아. 그 독감 걸리는 언제 독감이 걸리는 사람들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이 빅데이터에서 독감 동향을 만들어냈냐면 독감하고 관련된 단어의 검색 통계 저기 구글이니까 검색 네네. 엔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검색 통계를 이용해서 독감 발병을 예측하는 이런 서비스인데 처음에는 막 이게 처음에 2008년도 나왔으니까 벌써 10년 전 얘기잖아요. 네. 구글에서 처음으로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독감 발병을 예측하는 이제 시스템이 나왔다고 되게 획기적이네요. 난리가 그 아이디어 났었죠. 자체는. 그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독감 동향 데이터를 계속 예측치를 발표를 했는데 네. 그게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서 빅데이터의 대표적인 또 실패 사례라는 낙인이 그렇군요.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뭐 엄청난 찬사를 받았다가 이제 다시 실패했다라는 건데 네. 빅데이터의 예측 능력을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거는 맞는데 또 그게 꼭 빅데이터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는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면 구글 독감 동향의 예측에 실패한 원인이 뭐냐. 네. 그게 빅데이터 그 자체의 분석 능력이나 분석 기술보다는 그것의 기본이 되는 그 SNS 상에서 떠도는 데이터들, 기초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거 자체가 얼마만큼 믿을만하냐라는 것에 대한 아하. 근본적인 그렇구나. 의문이 제기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빅데이터는 원래 있던 데이터를 모은 거잖아요. 재료 자체에 네, 문제가 네. 근데 있군요. 원재료 네. 거기서 아하. 이제 원재료 그렇지. 예를 들면 독감과 관련된 검색어를 갖다가 네. 그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기본 재료로 활용을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검색어 순위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네.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는 전문 업체도 생겨났어요. 굉장히 많죠. 아, 그래요? 아니, 그런 생겨난 지 업체도 오래됐어요. 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게 그 포털이나 뭐 구글이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이 SNS 플랫폼에서 가 노출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시키려고 네.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리는 거 이런 것도 다 돈을 써서 올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그 상업적 업체들의 데이터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다 그렇구나. 보니까 이 SNS상에 떠도는 이 비정형 데이터들 자체가 만약에 조작이 된 데이터면 네. 그걸 가지고 빅데이터 작업을 하면 네. 당연히 빅데이터 작업의 예측 결과라고 하는 것들이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SNS 업체들이 다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네. 이 업체들 자체도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그냥 일반 주식회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민간 업체들이 이윤 동기가 데이터 생산 과정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 아. 그래서 이 데이터 생산 과정 자체에서 이윤 동기 때문에 기본 데이터들 정보가 오염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그러네요.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이게 빅데이터 자체를 100% 뭐 예측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문제 근원이 여기 있다라는 지적들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요리를 잘하면 뭐해? 재료가 안 좋아. 재료가 썩었는데 재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그럼 맛이 얘기인 없잖아. 거지. 예. 네, 맛이 이게 없죠. 작년에도 이게 아주 큰 사건이 있었어요. 빅데이터 오류 아, 대박 그래요? 사건인데 다름 아닌 이제 미 대통령 당선 예측 오류. 아, 네. 뉴욕 네, 타임스가 기억나요. 뉴욕 타임스가 선거 바로 전날 네. 클린턴 당선 확률이 85%라 그랬어요. 네. CNN은 91%라 그랬고 음. 저번에 이제 오바마 할 때 대선 결과를 맞춰서 스타덤에 올렸던 데이터 분석 전문가 네이트 실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의 선거 예측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538이라고. 네. 거기서도 힐러리 클린턴이 71%로 당선을 받았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트럼프란 애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도 이제 알파주님이 말했지만 풍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걸 잘 분석했다. 그렇다고 꼭 성공적인 결론을 도출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대부분의 데이터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까 이제 조작 말씀하셨는데 네, 또 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객관적 사실과 정보를 꼭 담고 있다기보다는 주관적 성향과 판단을 담고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왜 인터넷 하다 보면 맨날 끼리끼리만 하다 보면 전부 우리 지지자처럼 그렇지.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더라도 의미 있는 네, 결과가 네. 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공정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네.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좀 전에 말했듯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잖아요. 그렇죠. 뉴욕 타임스나 CNN이 또 다 이게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야. 자꾸 이렇게 그렇게 음. 보이는 거죠. 그런 것만 자꾸 데이터가 보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 트럼프의 후보의 당선을 오판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여론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건강한 데이터.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충분히 확보, 분석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로 데이터, 그러니까 원재료 자체가 편향적이면 네. 아무리 그렇죠. 데이터를 많이 모아도 제대로 된 데이터 분석이 안 된다. 이거는 잘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미 대통령 당선 예측 오류 관련해 가지고 네네. 제가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신화, 소음? 신호, 소음. 신호를 신호, 보는데 소음. 신호와 예. 소음 아, 책을 그렇죠. 읽었었는데 신호, 소음, 이 노이즈. 신호가 음. 빅데이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렇죠. 빅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소음이 소음이 그 빅데이터들인데 음. 그 소음에서 신호를 읽어내야 된다. 네. 그래야 그러네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러네요.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예, 제가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빅데이터가 성공적으로 쓰이려면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이제 개별 정보의 품질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좀 그렇죠. 선결돼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다. 그 작업을 이런 그 작업이 네. 굉장히 중요한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미 이제 시작됐지만 데이터가 상업적으로 오염될 가능성도 있고 또 처음부터, 이제, 예. 예, 그리고 원재료가 이제 조작될 수 있는 거죠. 원재료가 안 그렇죠. 좋게. 그래서 편향된 데이터 위주로 수집을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아까 이제 CNN하고 이제 뉴욕 타임스는 물 먹었지만 네. 인도의 이제 인공지능 기술 스타트업 회사인 네. 제닉 AI라는 회사가 있었답니다. 이 회사, 인공지능 예.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선거 예측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갖고 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2천만 개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네. 트럼프 후보를 정확히 예측했다고 합니다. 어허. 예. 네. 또 구글도
구글 검색을 기반으로 사회 트렌드를 보여주는 구글 트렌드를 이용해서 네. 1년 동안 구글에 검색한 거를 볼 때 클린턴보다 트럼프를 검색한 횟수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빅데이터 업계에는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과 도출의 수준은 적절한 데이터의 수집과 검증에 의해서 좌우된다. 뭐 우리가 계속 했던 얘기긴 한데 이런 네. 말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충분한 검토와 고민을 거쳐서 데이터 수집에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네, 네. 네, 가치 있는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수집하고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요구된다. 이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좀 뭔가 당연한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죄송해요. 오늘 계속 깔 참으세요. 거죠? 네. 네, 오늘 네. 왠지 선생님 말씀을 다 이제 딴지를 걸고 싶은 네, 어떤 네. 예, 그런 비가 와서 그런 거죠? 죄송해요. 비 네. 와서 그런가. 네, 지금까지 네. 빅데이터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몇 개씩 살펴보았는데요. 음.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